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노동조합 하시나 사무국장입니다. 저도 작가입니다. 웹툰 작가고요. 일단 노동자께서 되게 좋게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저도 참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세 가지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자리 중개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무 제공형도 있고 그 중에서도 사용자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자성 강한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우리 웹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플랫폼은 전시형 플랫폼, 이건 장기현 박사가 이제 만들어내신 말이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시형도 그냥 전시가 아니고 큐레이션형, 전시될 많은 작품 중에서 골라서 보여준다는 거죠. 큐레이션형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좀 붙여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물론 일자리 중개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몽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우 또는 그림 그려줍니다, 글 써드립니다, A4 한 페이지에 3,000원, 2,000원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랬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으나 아직은 조직화되지 않았고요. 그 일자리 중개형의 문제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전시형 플랫폼, 정확히 말하자면 큐레이션형 플랫폼의 문제가 말로 이루 말할 것 없이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플랫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발제하는 노동의 문제,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노동의 문제 외에도 굉장히 몇몇 특수 분야에만 발생하는 저작권이라는 재산적 권리가 있죠. 이것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이 되는 정보 공개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쭉 웹툰 노동의 현실을 얘기해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지, 웹툰 노동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만든 웹툰이라는 매체, 문화예술 플랫폼, 아주 선진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이런 걸 고찰해 보시면은 좀 이 얽힘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이런 웹툰 같은 플랫폼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하게는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웹툰 플랫폼은 아주 익숙한 건데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해서 원청 하청 같은 느낌으로 다중 유통 구조를 만들어요.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준 거예요. 카카오 엔터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 카카오 페이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재팬이 있고요. 이 카카오 페이지의 자회사들이 쭉 이렇게 밑에 있어요. 투유드림 25% 지분 갖고 있고, DNC 미디어는 23% 지분, 이런 식입니다. 근데 작가가 계약하는 건 이 투유드림 또는 DNC 미디어, 서울미디어 코믹스 이런 CP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럼 CP들과 보통은 아니고요. 지금은 CP가 8 가져가고 작가는 7% 가져가는 그런 계약들도 난무하는데, 하여튼 5대5라고 일단은 1인 창작자의 경우에, 혼자서 글 그림 다 하는 경우에 5대5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또 45%, 30%라고 하는데 30%를 가져가고 가장 좋은 계약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투유드림이다, DNC 미디어다 이런 데랑 계약을 했다면 거기서 또 그 남은 금액에서 또 50%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고요. 그러면서 사실 사용자의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상 여기 다운 크리에이티브, 여기도 국내 CP사거든요. 70.2%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두 번 징수를 하는 거죠. 우리 노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일본의 피코마라는 카카오 재팬이 운영합니다. 피코마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피코마는 성인물도 좀 연재가 됩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전현령이기 때문에 성인물이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피코마를 작가가 개인적으로 영업해서 그 라인을 뚫었어요. 길을 뚫었어요. 피코마에서 뭐라 그러냐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만 자기네한테 연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작가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연재가 안 됩니다. 이 작품은 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연재가 안 됩니다. 근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심지어 하지 않아도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피코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통해서 간다는 것은 수수료를 이중으로 뗀다는 것이죠. 피코마에서 30% 떼고 70%가 오면 거기서 또 카카오 페이지가 30%를 떼고 또 그 남은 거에서 또 CP사가 떼고, 이렇게 해서 작가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 상중의 구조 하에서 수수료 징수가 2번, 3번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희망찾기에 들어와서 다른 노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노조 좀 비슷하더라고요. 지역 업체들하고 카카오랑 얘기가 돼 있어서 사용자성 그쪽에 떠넘기고 책임들은 다 떠넘기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2중, 3중 이렇게 가져가는, 일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뜯어가는 사람은 많은 이런 구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쳐요. 만약에 내 작품이 나가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카카오 페이지가 45%를 가져가요. 그럼 550이 남죠.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에 70% 지분을 갖고 있는 다운 크리에이티브가 50%를 가져가요. 그럼 275만 원이 남죠. 근데 275만 원이 돌아오면은 이거를 자기가 혼자 그림 채색 다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나마 275만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 작가가 보통 6대4, 7대3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그림 작가가 보통 채색 작가 등의 보조 작가 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1인 창작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CP사에서 내부 제작사를 만들면 그쪽에 그냥 취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흡수되고 있어요, 작가들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작품에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면 다 똑같은 작품, 회기물, 뭐 영해물, 뭐 영지물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팔리는 작품만 생산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상 최악의 계약은 아니고요. 이건 정말 좋은 계약이에요. 5대5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계약입니다. MG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7%, 뭐 20% 지금 제가 되게 착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작화가한테 보장해주는 수익 분배율이 20%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괜찮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IP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좋은 비율이에요. 7%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그런 수준까지 후퇴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 유료 웹툰 시장 플랫폼이 나올 때는 그게 2013년도쯤인데요. 그때는 9대1이었어요. 물론 작가가 90%죠. 아까 오민규 동지가 이제 발제를 하셨을 때 플랫폼은 독점 성향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작가들 작품을 수집하고 독자를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커지면 독점으로 가는 거죠. 수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거대 플랫폼은 양사,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 페이지가 있지만 밑에 군속 플랫폼들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도 심각한데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뭐 아니면 리디북스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플랫폼들이 문화예술 플랫폼도 어떻게 되냐면요. 장르별 독점을 해요. BL은 어디? 뭐 BL은 좀 동성애 로맨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맨스 판타지는 카카오 페이지가 종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르가 독점이 되면은 이 장르를 하고 싶은 작가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자기 작품 팔 수 있는 길이 막혀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작가를 순위별로 선별을 해서 말 잘 듣는 작가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들고 말 안 듣는 작가는 블랙리스트로 저 한직으로 보내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면요. 자, 배달라이더나 이제 대리기사 노조는 알고리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리즘 감사합니다예요. 알고리즘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차라리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예요. 물론 농담입니다. 알고리즘은 나쁜 거죠. 근데 알고리즘은 그래도 뭐 기계니까 어디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느낌이라도 있잖아요. 지금 웹툰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그 프로모션을 해주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프로모션이란 뭐냐면 작년 한 해에 2020년에 카카오 페이지에 66,000개 작품이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국감에서 직접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럼 핸드폰이 요만해요. 66,000개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작품을 팔려면 배너 광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독자 눈에 띄어야 한 번이라도 눈에 띄어야 내 작품을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이게 한 번도 안 올라간 이벤트를 한 번도 못한 작품은 그냥 66,000개 속에 묻혀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택시의 똥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부릅니다. 배너 광고나 뭐 어떤 이렇게 이벤트로 띄워주는 것을. 카카오 페이지의 가장 좋은 프로모션이 기다리면 무료입니다. 근데 기다리면 무료는 뭐 옛날에 그 영화에서 제작사가 무료 티켓 뿌리면서 우리가 팔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료 티켓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무료 티켓 분량은 정산 안 해준다. 배급사가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료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산도 해주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무료분은 그냥 작가가 다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아예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대가를 없애버리고 기다리면 무료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도 창작자들이 줄을 섭니다. 왜냐면 66,000개 작품 속에서 내 작품 하나가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는데 그 기다리면 무료에 입점을 하면은 수수료율이 올라갑니다. 다른 것은 30%인데 기다리면 무료 입점은 45%다. 그리고 좋은 이벤트를 걸어줄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어떠한 플랫폼은 그 이벤트 걸어주는 동안의 매출은 플랫폼이 다 가져갑니다. 그 이벤트 걸어주는 동안은. 그리고 너네들은 그것 때문에 그 작가님은 떠서 유명해져서 그 이후에 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팬층을.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사흘 걸어주면 사흘간 매출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을 걸어주는 작품, 밀어주는 작품은 자사나 손자회사의 작품이라든가 본인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을 밀어주겠죠. 아무래도 화이트리스트들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실 거는 이게 의원실의 카카오 페이지가 제출한 답변서예요. 저희가 다 공유를 받고 있는데 기다리면 무료가 공평하게 이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무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들이 변명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일반 CP들과 자사 관계사, 자사나 손자회사의 기회가 균등하게 나눠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웹소설은 일반 회사는 333개, 자사나 관계사는 202개를 줬고 웹툰은 일반 회사들은 279개, 자사나 관계사는 120개를 줬으니까 일반 회사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그리고 우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콘텐츠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잘 팔릴 작품
작품에 기회 주는 거고 우리가 선별해서 주는 거다. 우리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콘텐츠가 흥행될 만한 작품 밀어주는 거지 어떻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숫자 장난이에요. 카카오 페이지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작품을 넣고 있는 일반 CP 회사는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투자한 자사 손자회사는 17개입니다. 2,000개 회사가 자리를 279개 가져가요. 17개 회사가 자리를 120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함을 만들어 놓고 자사가 투자한 CPG 여부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인터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어떠한 조건이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CP들 책임이지 작가들하고 나쁜 계약 맺어지고 작가들을 착취하고 근로 근태 관리를 하고 마감 정하고 휴재도 못하게 하는 건 CP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거대 플랫폼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프로모션이라는. 이 자리를 줘야만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플랫폼 노동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성에 아주 굉장히 극대치를 보여주는 이 관리의 이 도구인데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여기 제가 발제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군소 플랫폼들이 있어요. 좀 작은 플랫폼들. 뭐 이번에 저희도 피해자가 또 접수가 들어와서 또 싸워야 되는데 군소 플랫폼이 뭐 예를 들면 봄툰 뭐 이런 조그마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봄툰은 여성향 전문 플랫폼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만화, 뭐 게이 로맨스라든가 그냥 이제 이성의 로맨스라든가 성인물도 많이 있고요. 여자들 용 성인물 이런 것도 많이 있는 여성향 쪽에서 자리를 잡은 플랫폼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플랫폼에서 선 연재를 해요. 여기랑 계약을 해서 1년 정도 자기네 작품에 독점 연재를 해요. 한 다음에는 카카오에 보냅니다. 거대 플랫폼에 연계해주는 실질적으로 이게 작은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카카오한테 CP의 노릇을 한다는 거죠. 군소 플랫폼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수수료가 더블로 징수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연재 중단을 당했는데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군소 플랫폼, 더 작은 플랫폼, 지금 만화 사업자는 등록제거든요.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뭐 터치를 받지 않아요. 아무나 낼 수 있어요. 아무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플랫폼 종사자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누구나 다 내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체처럼 또는 매니지먼트처럼 또는 CP처럼 일을 하면서도 내가 플랫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되게 절실하게 막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MG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정말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든 아주 신박한 제도인데 MG란 뭐냐면 미니멈 개런티라는 겁니다. 근데 MG 제도라는 것은 2013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레진 코믹스가 처음 만든 겁니다. 그때는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수익이 나지 않는 작가도 월 200은 보장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다. 월 MG를 미니멈 개런티를 보장해준다. 이래서 미니멈 개런티라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급금입니다. 근데 선지급이 아니에요. 원고를 줘야 그 다음 달에 줍니다. 즉 용역의 대가 차원이 큽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월급 같은 거예요. 매달 줍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발생할 수익을 먼저 준다는 개념에서 선지급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지급금이야. 나는 일을 먼저 해줘줬는데 원고료지 그거는. 근데 이 원고료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마치 선인세처럼요. 그런데 선인세는 그 분량만 갚으면 되죠. 제가 만약에 회차당 50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월 4회를 입고를 시키고 다음 달에 200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50회차 계약을 했어요. 1년 동안 연재하는 걸. 50회차 계약을 하면 그런데 제 작품이 나가서 205만 원을 벌어왔어요. 그럼 제가 제 몸값은 한 거잖아요. 200만 원 받고 205만 원 벌어왔으니까 5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이득 남았으니까 지금 플랫폼하고 나하고 2만 5천 원, 2만 5천 원 5대5 계약했으면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5대5 계약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5대5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200만 원 번 건요. 제 50%를 먼저 가져간 거예요. 플랫폼도 200만 원을 가져가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품은 벌어줘야 될 목표치가 어디냐면 400에 있어요. 400을 채우지 못하면 저는 MG도 못 채운 작가가 돼요. 작가님 MG도 못 채우세요. 이런 말이 횡행합니다. 당연히 듣고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해도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요. 400이 발생할 때까지 RS, 러닝 쉐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좋은 계약이고요. 제가 400만 채워야 되는 계약은 너무너무 좋은 계약이에요. 이건 너무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계약이고 사실은 뭐 작가가 20%라 그러면요. 20%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대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MG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아예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00선에서 책정이 돼요. 190, 180 아무리 적어도 뭐 120선에서 책정이 되는데 20%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것도 그냥 괜찮은 MG 계약이에요.
20%면 나머지 80% 채워줘야겠죠. 제가 한 달에 200을 받았으면 1000만 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채워줘야 저는 MG를 채운 작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MG를 높게 받은 사람은요, 높게 받았는데 퍼센트가 뭐 실력도 되고 경력도 되고 밑에 애들도 좀 부리고 있기 때문에 높게 받아야 되는 작가들 한 뭐 회차당 뭐 200, 300을 받아야 돼서 월 한 800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고소득일수록 더 불리합니다. 800을 20%로 계산하면 얼마를 채워줘야 돼? 얼마 채워줘야 되니까 한 5천만 원 넘게를 벌어다 줘야만 나는 MG 채운 작가가 되는 거예요. 안 채우면 그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게 월 MG라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였어요. 못 채우면 다음 달로 2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본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2월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200을 월별로 받고 50회차 계약을 해서 1년 연재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205만 원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는 제 앞으로 1억의 빚이 쌓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200씩 계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거의 뭐 1억 가까운 빚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맞죠? 200 곱하기 12개월은 아닌가요? 아니야? 아닌가요? 4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정도 빚이 쌓이게 돼요. 그거 갚아야 돼요. 무엇으로 갚느냐? 그 이후 시즌, 그 다음에 이 계약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저희가. 연재 완료 후 3년이 기본이에요. 근데 연재가 세이브 기간 포함해서 50회차만 해도 2년 정도가 뭐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6개월 정도 세이브 쌓고 그다음에 연재 시작해서 연재 완료하면 1년 반이 걸려요. 1년 반 뒤에 3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근 5년이 잡혀 있어야 돼요. 연재 기간 중 MG 청산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좋은 계약인데 그렇게만 돼도 뭐 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걸 계속 4천만 원을 계속 파는데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못 채우면요, 해외 판권 팔아야 되고, 이게 통MG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통합 MG라고 부르는 건데 계약서에 써있진 않아요. 누적된다, 2월 된다, 이런 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즌 그리고 나의 차기작까지 거기다가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고리대금업인 거죠. 절대로 자본은 패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신개념의 착취 구조가 이제 또 등장해요. MG라는 걸 이제 제한을 걸지 않았으니까 브랜드 MG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은 아까 중층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P사가 거대 플랫폼이랑 계약하고 우리는 CP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CP사랑 거대 플랫폼이랑 맺는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계약의 영역으로 보호가 됩니다.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고 우리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원 저작자인데 말해주면 안 돼서 혹시 내가 속한 CP회사가 이 다른 거대 플랫폼에 한 10억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선투자금을 받고. 그들끼리는 MG를 선투자금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선지금이고. 선투자금 한 10억 받았어요. 너네 작품 10개를 줘라. 우리 플랫폼에. 그 10개로 10억을 채울 때까지 수익 정산은 없다.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 작품이 10억을 채웠어도 제 작품이 9억을 채우고 나머지 작품들 9개가 1억을 채우고 있어도 1억을 못 채웠다고 쳐요. 9억 9천이 났어요. 저는 정산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제 작품이 9억을 하고 있어도. 근데 그렇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원 수익 공개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공개하라고 배달라이드 유니언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장 공개해라. 원 수익 공개해라. 내가 얼마 버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절대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기업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 종사자법을 그렇게 반대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는데 플랫폼 종사자법 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 기업 비밀인 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공개하라는 말조차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후차감 제도는 좀 설명을 했고요. 유통임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P회사가 선지급금 1억을 받고 넘겼어요. 내 작품을. 제 작품 하나예요. 아까는 그룹으로 연대 책임지는 빚이고요. 남의 빚까지 연대 책임지는 거고요. 이거는 제 빚인데 제가 어떤 CP회사랑 5대5 계약을 했어요. 너무 좋은 계약을 했죠. 근데 이 CP회사가 제 작품을 거대 플랫폼에 보낼 때 1억의 MG를 받았어요. 자, 받은 돈은 1억이니까 저랑 5천 이렇게 나누겠죠. 5천만 원만 돌아올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 작품이 나가서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 작품이 갚아야 될 돈은 1억이죠. 돈은 반으로 나눠 가졌는데 내가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CP나 군소 플랫폼의 빚까지 제가 갚아야 되는 게 유통 MG예요. 그런데 이런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MG로 빚이 이 작품에게 이렇게 쌓여요. 웹툰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이 일종의 식신 같은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와. 고렘 같은 거예요. 고렘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얘들이 돈을 벌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뛰는 거는 우린 방 안에 있고 그런 식인데 이 작품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주는 대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이 청산이 안 되면 누적되고 2월 되고 통합 MG고 해외 판권이고 계속 다 팔리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팔아서 갚으려면 우리가 2차 저작권을 양도한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수료를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에서 양보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말로는 저작권 편취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편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 뜯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저작자야 라고 하면서 노동권을 보장 안 해주는 거죠. 산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작권도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작가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번 주말에도 엄청 복장이 다 뒤집어졌었는데 어떤 작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창작 노동이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뜯기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노동자 당사자들도 지금 인식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방에 고리시키는 거예요, 플랫폼이. 예전에도 그런 예술가의 어떤 창작 노동은 노동이 아니야라는 인식이 없었느냐, 작가주의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진짜로 만화가가 1인 창작자가 많았어요. 물론 옛날에도 공장 체제였지만 좀 나도 나 자라서 선생님이 돼야지 도제식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까 말했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아예 IP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쪼개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리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수익 분배율을 약속하고 저작권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 1인 창작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MG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거 보장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러니까 옛날 영화 산업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이 산업이 막 팽창할 때 영화 산업이 촬영 감독 도급제 뭐 이렇게 해서 촬영 감독 영화 감독이 밑에 이제 촬영자라든가 뭐 스크립터라든가 다 돈을 줬잖아요. 영화 감독한테 제작사는 모가치로 돈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 산업 노조가 오래 투쟁해서 직계약을 성취하고 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지금 웹툰 산업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제 특이한 다루기 힘든 어떤 그게 개입이 딱 되면서 사용자성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이거는 우리 노조 안에서 얘기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복수의 사용자성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대에는 사용자가 하나라는 법이 어딨냐. 지금은 거대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가 그냥 원청 하청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게 있고 또 밑에 이제 CP들이 사용자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 교섭 신청한다면 이 둘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이런 논리를 좀 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문화예술 플랫폼, 웹툰을 통해서 문화예술 플랫폼을 들여다볼 때 이 저작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와 노동권의 문제와 그리고 정보 통제 문제가 어떻게 세 가지가 연결돼 있는지 좀 이제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다 뭐 대리기사 노조나 배달라이더 유니온도 다 정보 통제, 알고리즘 공개 안 하고 정보 통제를 먼저 한 다음에 노동자성은 부정을 하고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너네 자유롭게 시간 하고 있는 거고 자유롭게 니네가 벌어서 니네 결과물을 가져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하게 너네는 너네가 생산하는 창작물을 니네 걸로 갖고 가고 있지 않니? 이런 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은 수를 다 써서 편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플랫폼이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독점적인 지위 속에서 프로모션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을 순위를 나누어서 맨 밑은 화이트리스트, 맨 밑은 블랙리스트 묻히는 애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